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탐험가 하면 1991년 최종렬은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다. 영하 탐험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제가 탐험가처럼 생겼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그마한 키에 과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탐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첫 발을 내딛는 건 꼭 에베레스트를 가고 북극을 가고 사하라를 가야 되고 저렇게 바다를 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조금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가는 길이 거의 수평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자연 안에서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찾고 가다 보니까 저렇게 자연 속의 탐험인이 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간다고 하면 그건 역시 저는 새로운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별개로 가지고선 무슨 탐험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좋아하는 것은 꿈을 향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꿈꾸는데 돈 들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꿨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그런 목적이 생겨납니다. 목적이 생겨나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험은 우리의 삶과 똑같다. 숨 쉬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탐험도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때에 따라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갈 수 있더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영하 60도가 있는 데를 갔다 왔어? 어떻게 영상 60도가 있는 사하라를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선생님도 가시면 할 수 있다. 왜? 이미 북극이라는 추운 곳에 갔었을 때에는 내 안에 또 다른 의지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1991년 최종렬은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다. 영하 60도의 추위, 1400km의 북극해, 61일의 사투 끝이었다. 1996년 이번에는 영상 60도의 사하라 사막을 세계 최초로 걸어서 횡단했다. 8600km, 205일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에 나섰다. 16,600km를 142일 동안 달렸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를 돌아 독도에 이르는 바닷길. 그는 맨손으로 돌을 저어 한반도 해양대 탐험을 감행했다. 영하 60도와 영상 60도, 120도의 온도 편차를 이겨내며 세계적인 탐험가의 바늘에 오른 최종렬. 그에게 탐험은 무엇인가? 탐험은 제가 생각할 때 내 안의 일상을 깨고 나가는 것이 탐험입니다. 어떤 날 직장에 가기 싫을 때에도 내 안의 일상을 깨고 나가는 것이 저는 탐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포장을 하면 끝이 없을 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온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최종렬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탐험가가 됐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첫째적인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영하 60도가 있는 북극, 그 다음에 5,000년 역사의 최초로 노저어서 대한민국 해양 대탐험에서 서해, 남해, 동해, 독도를 거쳐서 갔다 오는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두 개의 모두 공통된 점은 뭐냐? 바다 위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북극도 있잖아요. 바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삼면의 바다를 가는 것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어떤 환경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갔던가 그것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넘어갔으니까 됐고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탐험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태어나가지고선 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필요로 하는 거죠. 저는 탐험가가 되기 이전에 분단된 조국이지만 두 발로 뛰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제천입니다. 그래서 제천을 출발해서 강릉, 그리고 부산, 광주, 군산, 그리고 저 수원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해서 뛰어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또 서울에서 그냥 그 길을 뛰게끔 만들어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수원, 이천 이렇게 장문을 거쳐서 제가 살고 있는 제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약 한 1,5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기한이면은 20대 초반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길 게 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북토종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또 기왕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절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삼복더위가 있는 여름에 뛰는 게 가장 힘들 테고 그 다음에 겨울에 뛰는 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획을 했었을 때는 삼복더위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을 겪으면서 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선 첫날 열심히 뛰어봤어요. 예, 제천에서 이렇게 강릉을 가기 위해서 한 요 정도 뛰었는데요. 한 50km 정도 갔었죠. 근데 온통 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이틀을 뛰고 나니까 온통 다 발바닥이 다 물집이에요. 물집을 따고 내일 뛸 생각하니 죽어도 못 뛸 거 없고 죽어도 못 뛸 거 같으니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냐면 내가 사실 이 고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 뭐였냐면 그래?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단 하루를 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었어? 그거 한 이틀밖에 못 견디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의 시선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뛰면서 이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을 반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다름 아닌 이런 생각이었어요. 국토종주 마라톤을 하다가 그렇게 뛰다가 죽은 사람을 어느 잡지나 어느 신문이나 어느 방송에서도 뛰다가 물집 따고 뛰다가 죽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못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20일 만에 올 걸 한 달 만에 온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꿈꿨던 국토종주 마라톤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날 그 물집을 딴 그 발에다가 하얀 면 양말을 신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1985년도는 우리나라 30년 만에 온 무더위였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아스콘이 어떤 곳에 뛰면은 물컹물컹한 데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게 아스콘이 녹아가지고 신발에 끈처럼 이렇게 찍찍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있었어요. 점심 먹기에 한 1시간 정도 남겨놨나? 운동화 안에 변화는 어떤 변화였냐면 진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제 하얀 면 양말을 보니까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잘 물들어 있대요. 뭐 진물도 흐르고. 이것도요, 이를 깎여 물고 한 일주일 뛰고 나면 발바닥 껍질이 한 껍질 훌렁 벗어집니다. 발바닥 껍질을 저는 3번을 벗을 때 제천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뛰어넘습니다. 아마 여기에 애창곡 1위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를 제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 박달재를 막 뛰어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힘들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거야. 내 인생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는 국토종주 마라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은 이 제가 울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울고 넘는 박달재지만 나는 해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는 박달재였어요. 이 국토종주 마라톤은 제 탐험의 첫 단추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갈 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국토종주 마라톤 한 것만큼 힘들지 않아. 또 사하라 사막을 걸어갈 때에는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을 때에도 나는 국토종주 마라톤만큼 힘들지 않아. 지금까지의 모든 탐험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저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지금 국토종주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힘든 과정이 힘들고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어찌했든 간에 잘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나옵니다. 제 탐험은 이렇게 국토종주 마라톤이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해양대 탐험에 이르기까지 가게 됐던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물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릇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만큼을 담을 것이냐, 이만큼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꽉 채워서 담을 것이냐. 이 목표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사실은 반만 담아있다고 생각하면 있잖아요. 저 반이 안 됐을 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 물을 꽉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잘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대기업으로 맞춰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우리 팬데믹이 왔었을 때에 사실은 삼성 같은 거나 LG나 이런 데에서 내년에 매출액을 내려야지만이 맞는 거잖아요. 그들이 매출액을 내리나요? 상향해서 잡아놓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근사치에 갈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목표를 최대 높이 잡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더 나은 것들에 대한 도전의 의식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목표의식은 왜 이 바위에 뭐 인수봉이나 이런 데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어느 날 산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산악인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유럽의 알프스나 갈까? 뭐 아니면은 남미의 아카카를 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히말라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8,848m에 대한 목표가 없었어요. 어느 날 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산이 저한테 그러대요. 너의 꿈은 그거밖에 안 되니? 제일 높은 산을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8,848m의 에베레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제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면 A4 용지에다가 나는 에베레스트를 꼭 간다. 나는 에베레스트를 꼭 가고야 말 거야 라고 적어놨어요.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늘 그걸 보면 나는 에베레스트를 꼭 갈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날 저는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의 목표를 최대한 높여놓고 그 높여놓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은 있잖아요.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북극점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1991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내 안의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북극을 가기 위해서 수없는 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여기는 100km 정도 되는 썰매를 끌어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안 하고 100km 썰매나 이걸 끌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더더욱이나 얼음판 위에서 얼마나 더 부하가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한여름에
그 큰 그 트럭 타이어를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허리에다 해가지고서 제천에 가면 간이 조그마한 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걸 의림지 비행장이라고 얘기하는 작은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전서부터도 시민들이 거기를 계속 운동 삼아 다니게 되는데 제가 한여름에 그 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썰매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타이어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지나가면서 이럽니다. 미쳐도 참 왜 쟤는 저렇게 미쳤을까? 왜 저렇게 끌고 있을까?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또 영하 60도가 내려간다라는 이 추위를 내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위에 의림지 위에 또 다른 제2의 의림지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텐트 밑을 자르고 도끼로 해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거기에 내가 차가운 물속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맨발로 이 얼음판을 얼마나 딛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훈련해봤어요. 그것이 북극에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무엇이든 간에 목표가 생기면은 이런 열정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움, 어떤 훈련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북극의 자연환경을 여러분이 한번 얼음 봉우리의 틈소리에 몸이 빠졌을 때 그것은 마치 악마의 복병처럼 대원들을 붙들고 늘어진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소모시키는가? 그 답은 극점에 도달해야만 얻어질 것 같단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은 지구의 제일 위에는 바다로 되어 있고요. 지구의 제일 밑에는 남극은 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상에는 산극지가 있어요. 첫째, 북극점이 1극지고요. 남극점이 2극지고 에베레스트가 3극지입니다. 왜 극지라고 붙였을까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들을 1, 2, 3번으로 치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4극지라 일컬어지는 사하라까지. 왜? 모래사막이 사실은 우리나라 거의 그 40배,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40배가 모래사막이니까 얼마나 진짜 크겠어요. 이 북극에는 무엇보다도 조수반만의 차이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얼음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영구 부빙대라고 하는 얼음이 있어요. 그건 두께가 500m다, 300m다, 1km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얼음들이 있잖아요. 왜? 물의 흐름 때문에 원력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이 끌어올리게 되면 북극에도 있잖아요. 저는 절대 이 얼음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가에서 보면 이렇게 얼음이 깨지고 갈라지고 벌어지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하 40도는 이게 3, 4일이 있으면 결빙을 시켜서 그 위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극의 가장 힘든 것은 물의 힘인 거죠. 자연의 힘. 하루 종일 열심히 걸어가도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에다가 연락을 하면 누가 아팠어? 왜 그 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열심히 걸어가는데 계속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공짜가 없듯이 북극도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도 있잖아요. 물의 속도는 이 북극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린란드나 이런 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유빙이라고 합니다. 유속이 아주 센 곳이 바로 북극이었어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끌고 있는 이 썰매는 약 한 80kg에서 많이 끌을 때는 100kg 정도의 무게를 있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텐트 그리고 그 안에 침낭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얼음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곳에는 이렇게 얼음대를 이용해서 건너가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춥단 말이지. 그러면 한강처럼 잘 얼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갈 수 있는데 저렇게 물의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모든 얼음들이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빙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밤에 텐트 속에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도 고통뿐이다. 종일 빙원에서 반사된 빛에 시달리고 나면 두 눈은 설맹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중 이렇게 살처럼을 뚫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 때가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만에 하나 동상이 걸리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일이고 정말 내가 북극점을 가야 될까? 또 내가 이 평생 불구로 떳떳하게 내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북극이 길을 열어줬을 때 가지 못하면 평생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또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또 다른 여행을 멀리 떠나야 될 때 내가 왜 그걸 하지 못했을 걸?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다리 하나 혹여나 잘못돼서 잘라서 이 북극해에 던져줘도 내 탐험이 결코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탐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하고 갑니다. 북극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동상이에요. 이 동상은 지금 이 노르웨이 팀이에요. 우리 팀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동상이 걸리면 순식간에 하루나 이틀 길어봐야 한 5일 안에 있잖아요. 모든 세포가 괴사됩니다. 지금 이 새까맣게 돼 있는 것은 있잖아요. 세포가 다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발려가지고 불을 켜도 있잖아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럼 어디를 잘라야 되냐? 이 친구는 여기를 잘라야 돼요. 감염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극에는 영하 60도라는 그런 아주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가장 큰 리스크는 동상이고요. 근데 우리 저기 황 총장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북극에 우리 허영우 대장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는 화상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동상에 대해서는 동상 정보도 가져가고 별의별 거를 다 가져갔어요. 왜? 동상이 걸리면은 어쨌거나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상이 더 깊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 물이 막 이렇게 저희들은 점심을 행동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식은 어떤 거냐면 스프 같은 걸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넣어요. 왜? 북극에는 아침 저녁에 우리들이 밥을 해먹는 데 있어가지고요. 영하 4, 50도 있잖아요. 버너 2대를 가지고 코펠에다 올려놓고 물을 끓여도 있잖아요. 보통 20분 내야 끓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해먹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 끓는 물을 얼음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것을 스프를 끓여서 보온병에다 넣는 과정이거든요. 아니면 뜨거운 물만 벗어가면서 육포나 아니면은 뭐 초콜릿이나 이런 행동식으로. 그래서 제가 막 물이 끓고 있길래 나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기 이제 뭐 허대장은 제 선배니까 형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나가면서 분명히 이 물 끓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은 매트리스를 깔잖아요. 영하 60도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침낭은 몇 도 견딜 것 같아요? 몇 도? 침낭이 가장 좋은 침낭이 마이너스 몇 도를 견딜 것 같습니다. 25도. 30도 정도 견딥니다. 최고적으로. 그러면 이 45도, 50도, 60도에 과연 인간은 잠을 잘 수 있고 견딜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매트리스를 까는 과정이에요. 저희들 매트리스는 있잖아요. 폼 매트리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등산 장비점에 가면은 우틀부틀한 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판편한 거.
대신 두께가 두꺼워요. 이거를 두 장을 깝니다. 이렇게 한 장을 깔고 이렇게 깝니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바깥에는 영하 60도라도 여기 딱 앉아 있으면 내 체온이 밑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에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면 이게 다 얼음 덩어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텐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 그 브러쉬 같은 플라스틱으로 옷을 다 얼음을 긁어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서 호텔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도 있잖아요. 이게 얼음이 뒤에는 덜 녹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옷을 말리느냐면 먼저 그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 안에 침낭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김장독 비닐을 먼저 침낭 속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비닐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체온으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혹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데가 북극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가면서 물이 막고 굶길래 조심해 이러고선 하는데 결국 그 물이 쏟아져서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대원들이 우리가 3명이 출발했단 말이에요. 허영호 대장, 최종인 대원, 나. 그래서 두 사람이 사고가 나서 뭐 도무지 더 이상 탐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수하고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 있는 두 대원을 이제 저랑 함께 해서 이렇게 북극을 갑니다. 때에 따라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 북극점은 수심 거의 4,000m가 조금 더 돼요. 그럼 제가 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바다의 깊이는 어떠냐? 기본 2,000m.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얼음이 막 밀려와서 깨지고 그리고 큰 얼음이 그냥 작은 얼음을 깨면서 이게 밀어 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물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잔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물은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때에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늘 이제 계속 이렇게 얼음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얼음을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그 빙산을 만들죠. 그래서 타이타닉 뭐 그게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하나는 화재, 하나는 북극에서 내려오는 빙산에 맞아서 옆이 찢어져서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얼음은 10분의 1밖에 위에 보이는 밑에는 거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길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도보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보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탐험의 어떠한 장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힘들고 가장 구식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출발 날짜는 3월 8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2달 후면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베테랑 탐험가들이 오직 13km의 전진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어떤 장애가 있길래 그토록 오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도씩 빠른 내려가 지금. 극심한 분리자드 속에서 잠조차 잊고 전진한 지 4일. GPS 좌표는 결국 극점을 가리켰다. 5월 7일 새벽 1시의 일이다. 북위 89도 59분 58초. 지금 나 폴에 도착했다. 지금 나 폴에 도착했다. 지금 5월 7일 새벽 1시다. 5월 7일 새벽 1시. 도착할 겁니다. 폴에 도착했다.
지금 저 델트가 쳐져 있는 곳이 북극점이에요. 멀판을 넘어왔습니다. 추위도 많이 겪었고 또 배고픔도 많았었고 한데 막상 북극점에 가보니 1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얼음 속에 북극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시 탐험이라는 것은 소수성을 가져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자연 앞에 올 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깨끗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이 북극점에 갈 때 뭘 가져가면은 CF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북극점에서는 인생 역전 대박이 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우리 그 큰딸아이가 뭘 갖고 놀았냐면 레고 블록을 갖고 놀았어요. 저는 이 레고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난감은 세계 최고의 창의적인 장난감이죠. 우리가 엄마 나 병아리 사줘 이러면 병아리를 별도로 사줘야 되죠. 레고는 끼우면 병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 탱크를 만들 수 있어, 총을 만들 수 있어,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별의별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레고는 끼워서 만드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저 레고를 엠브레인을 잘 만들어서 지구의 꼭지점에 서게 되면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논다라는 레고 블록을 꼭지점에다 놓고 돌아오면 그걸 보내면 그 레고 회사에서 CF는 따놓은 당상일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4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 3억 달러면 3억도 주고 5억 달러면 5억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인위적이지만 지금은 5만원짜리지만 그 당시는 만원짜리가 최고 큰 화폐였잖아요. 그걸 골방에서 하루 종일 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날 저녁에는 뜬 눈으로 너무 흥분돼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늘 그 10km 로드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의림지를 2바퀴 돌고 팍 내려오는데 비행장이 있는 데가 동쪽인데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대요. 네 영혼을 팔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왜 그때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탐험을 하는가라는 내 나름대로의 내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뛰어서 내려오면서 왜 나는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었지? 내 순수함은 어디에 갔었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뛰어내려오면서 뭘 가져가면 우리의 5천년 역사, 5천년의 뿌리를 지구의 꼭대기에 갖다 놓을 게 뭘까?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5천년의 혼을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서 제일 먼저 그 레고를 내가 소중하게 가져갈 거를 다 가져가지고 우리 딸한테 넣어놓고 뭘 가져가면 5천년의 역사, 5천년의 뿌리를 갖다 놓을까? 가져갈 게 너무나도 많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핵과 같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데 있잖아요. 그때도 스폰서가 잘 안 됐었어요. 저희 지금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91, 저희 어머님이 92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그 본가의 문을 툭 열고 들어오는데 마당이 흙이 보였어요. 5천년의 역사, 5천년의 뿌리가 이 흙에서 태동된 것을. 내가 지구의 북극점을 밟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흙 한 평을 만들어 놓고 오리라. 여러분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저희가 걸어서 5번째 가고 그리고 18번째 성공하는 나라였어요. 에베레스트는 벌써 이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어서. 그러면 제가 이 북극점에 정말 저 꼭지점에 우리가 한 평 정도 뿌린 거는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가장 높은 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처음에는 제천 고향의 땅 이렇게 썼어요. 고향의 흙. 근데 제천자를 다 가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대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이북도.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라는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친근감이 있고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흙은 비록 내가 북극점에서 뿌리지만 이거는 우리의 모든 한민족이 하나라는 뜻으로 이 흙을 뿌리게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아유,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아 레고블록을 가져갔으면 당신은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당시 그 돈을 받으면은 서울에 오면 저쪽에 그 약간 뭐 바깥에는 한 4,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내 영혼을 바꾸지 않는 것이 지금도 정말 저는 그냥 제 스스로에게 그래, 그때 일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니? 제 스스로가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저는 탐험을 떠날 때 내가 갔다 와서 광고가 될 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 탐험가는 있잖아요. 왜 탐험하는가에 대한 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모험과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심어줘야 되고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이들에게는 항구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이런 탐험이 일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는 내가 어떨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그 미친 사람 있잖아. 거기를 갔대잖아. 용기를 줄 것 같았어요. 이것이 제가 이 탐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 북극에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탐험이 끝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핸드폰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지금 반대편에 있어도 바로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위성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위성을 2개나 거쳐가지고 그때 생방으로 그냥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돌아와서 제 집에 현관문을 열고 있잖아요. 제 거실에 딱 들어오는데 나는 탐험의 종착역이 에베레스트면 8,848m의 꼭대기에 있고요. 북극점이면 북이푸시도라는 그 점에서 저는 탐험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탐험의 출발지이자 탐험의 종착역이 집이라는 것을 그때 깨우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데리고 가는 모든 배우들이 사고 나지 않은 것은 뭐냐? 제 탐험은 모두를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탐험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이따가 이제 해양대 탐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죽을 고비 속에서도 제가 제일 늦게 나오고. 왜? 탐험대장은 전들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대원들을 내 자식처럼 최우선으로 잘 보호해야 됩니다. 왜?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탐험의 종착역에 멋지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북극점을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저는 북극점이라 될 때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북극점에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 한 평 정도 되지만 북극에 대한민국의 흙 한 평을 뿌립니다. 이 고향의 흙입니다. 이 탐험이 끝나고 정말 더운 데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획을 합니다. 아, 사하라를 가야 되겠다. 더우니까 좋겠지? 이러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사하라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겠지만 사하라에 가니까 있잖아요. 거기는 반대로 영상 60도예요. 좀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더웠을 때는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 입에다가 물려놓고 강으로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여기 화끈하게 익어버릴 거거든. 그런 뜨거운 곳이에요. 이 탐험이 끝나고 실크로드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쭉 연결하면서 그래 왜 탐험을 이렇게 멀고 험한 남의 나라에서만 끝나야 될까? 대한민국에서는 탐험하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안 그래도 우리 일본하고 늘 부대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하죠. 우리는 독도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저 독도를 내가 해양 대탐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서해를 출발해서 저 남해를 거쳐서 제주도 이호도 과학기지를 거쳐서 독도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바닷길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옛날에 그 울릉도에 그 독도 이 울릉도 우상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좀 탐험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아무리 가도 못 간다고 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탐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위한 탐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비행기로 가면은 너무 경비가 비쌉니다. 우리는 삼면에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전쟁 후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와 있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 바다가 우리한테 다양한 혜택을 줬는데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들 페트병 많고요. 온갖 쓰레기는 다 계곡을 떠나서 바다로 와서 밀려와 있더라고요. 이 바다를 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탐험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정립하고자 이 탐험을 기획했습니다. 첫째, 저는 백령도에서 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천안함 사건 때문에 백령도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 앞바다에서 그 쭉 나가면 덕적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서해를 내려와서 이호도 과학기지를 거쳐서 저 동해 독도를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위성으로 이렇게 찍었지만 이게 전부 다 큰 우리가 섬을 지나가지만 정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섬들을 지나가고 가급적이면은 거의 섬이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로 저희들이 탐험 루트를 잡아서 출발을 합니다. 바다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설계 도면을 주니까 그러대요. 최중렬 대장은 바다에 관련된 공부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탐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배가 뒤집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고 깔아앉지 않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배는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디비네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벌집 허브 같은 게 중간에 있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비행기가 혹시 물에 불시착을 해도 금방 깔아앉지 않는 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소재를 양쪽으로 FRP를 다 입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혀도 하나씩 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원들을 살려서 돌아올 수 있겠다. 또한 나도 살아올 수 있겠다. 이 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이 배를 만들고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노젓는 배가 없잖아요. 이걸 그냥 영어로 로잉 보트라고 하는데 이 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 영국 같은 데에는 대서양의 무풍지대를 이걸로 이 사람들이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황실협회의 그 바다 탐험협회가 제일 우리로 치면은 최고인 거예요. 그 밑에 등산도 있고 그 밑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케니스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대한민국 해양대 탐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제 양력이 나와 있는 게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아웃사이드 잡지 이런 데에 제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거기다 보내고 나 사실 바다 탐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젓는 데가 필요해 그랬더니 그 케니스 회장이 초청해 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갈 때 그냥 우리 내가 편한 아웃도어복을 입어도 돼? 이랬더니 아니래잖아요. 전 세계에 그 바다탐험 협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는데 턱시도 정도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가서 이제 그 회장님의 집에도 찾아가고 그 모임에도 갔어요. 세계적인 모임이니까. 영국에서 했어요? 그래? 네? 영국에서 영국에서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 회장님네 집에 가니까 도면이 이런 도면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장님 저 도면을 하나 카피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카피 안 해준다고. 당신이 이걸 가져가도 만들 수 없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해양 대탐험을 하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 배를 가지고 와서 해? 우리나라는 거북선도 만들고 배 만드는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더 월등히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저기 한 장만 카피해 주시면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 녹차하고 뭐 이런 좋은 솔녹차를 가져갔어요. 그때 그분이 70이 넘으셨을 때 차를 나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갈 때 있잖아요. 카메라가 연사로 제일 빨리 찍히는 것들을 니콘에서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혹시 몰라서. 왜? 사진을 찍어야지만 자료가 남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간 사이에 걸려있는 걸 다 찍어가지고 왔죠. 한 100여 카트 정도 찍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띄워놓고선 이렇게 네? 말릴 수도 있잖아요, 못 찍게. 아니죠. 화장실 간 상태에 내가 이제 카메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룩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제일 잘 나온 커트를 가지고선 이제 그 제가 빔 프로젝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선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리니까 아주 제대로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를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었죠. 저건 가설계예요. 제가 아무리 잘 그려도 이것처럼 이렇게 그리겠냐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이제 배 만들기 해가지고선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독도까지 있잖아요. 배에 관련된 선장, 해기사, 그 다음에 항해사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안에 놓아줘서 서해를 거쳐서 저 이호도 가습지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동해 독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못 갑니다. 어떤 선장님은 이랬어요. 당신이 내 충고를 무시하고 떠나면 20일 만에 시체로 떠오를걸? 이렇게 얘기하고 100여 명 되는 그 바다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결같이 다 절대 불가능한 짓을 왜 하느냐. 한 사람은 우리같이 엔진에 달려있는 것도 팽목항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그 선장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데가 조류의 물발이 그렇게 센 거예요. 거기. 네, 맞습니다. 그냥 거기 나비두면 한 7, 8보트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첫째, 가면 죽는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아 이건 탐험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죽는 걸까? 정말 이게 불가능한 걸까? 그렇게 하고 이 배를 만들러 다니는 데 있잖아요. 한결같이 이게 뭐 하는 배예요? 놓아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만들어져요. 왜? 가다가 잘못되면 우리 회사 데메이지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늘 이렇게 이 설계 도면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어디 모임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하소리 종합복지관에 사하라에서 그랬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온갖 신을 다 불렀잖아요. 살려서 돌려보내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옆을 내 인생에서 단 1%가 됐든 10%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저는 돌아와서 제가 그런 작은 실천을 이렇게 옮기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선 수녀님들하고 그래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지구대 소장이 대장님, 아니 그 저기 종이 같은 그 바로는 건 뭐예요? 그래서 글쎄 내가 있잖아 해양 대탐험을 하려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배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없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안 되면은 그 당시 케니스 회장이 뭐냐면은 2달만 주면은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근데 돈은 네가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이랬더니 내가 배 만드는 사람 아는데 FRP 배 만드는 사람. 그러면 내가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면을 쫙 펴가지고 보여줬어요. 나 이 배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소개받은 게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바다를 가야 될 배는 바다 부근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요 공교롭게 제가 바다를 꿈꿨던 거는 있잖아요. 내가 2발로 걸어서 독도까지 걸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약간 바꿨어요. 내 팔이 다리가 되어준다고 하면 노를 저으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연결해 준 데를 가는데 이게 삼성면이에요. 음성에 있는 거. 자, 5,000년 역사에 바다를 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다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배를 만들어 준 것도 바다가 없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꿈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를 꿈꿨을 때 바다를 가게 됐고 그리고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꿨을 때 그 열정에 의해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갔어요. 박남석이라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 도면을 이렇게 쓱 이렇게 해놓더니 대충 그린 거군요. 이거는 캐드에다 앉혀서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언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러는데 그 배가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공길에 맞춰서 배를 납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이 서울의 한강 수상택시배 세모입니다. 그 회사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연결해줬던 분이 뭐냐면 유병환 씨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회사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라고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사들은 못하겠다. 근데 뭐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 선조들을 배우러 가는데 왜 남의 나라 배를 만드는 거를 놓쳐서 가야 됩니까? 우리 이거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 주세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헌덕이 그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삼고초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전 삼고초려가 아니에요. 저는요 거의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이전에 보면은 자기들 배 만드느냐고 바빠요. 그러면 커피 타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분에 이렇게 드리면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좀 바빠서요. 그럼 그냥 와야 되잖아요. 매주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러다가 꼬라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박 사장님 저 좀 봐요. 거의 나이는 동년배니까요. 이런 거 못 만드시면 못 만드신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안 그러면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는 영국에다가 오다를 줄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로 딱 그러면 만들어 줄 테니까 당장 4천만 원을 자기 통장에다 보내라는 거예요. 촌에 사는데 4천만 원이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내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가정이.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4천만 원, 그런 내가 그랬죠. 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집을 담보로 넣어서 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배를 4천만 원, 1억 2천을 4천만 원에 만드신 거예요? 아니죠. 돈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계약, 우선 총을 계약 잡아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열정이 없었으면 이 배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1억 2천 다 들어가셨어요? 더 들어갔죠. 왜냐면 이게 계속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뭐 이렇게 안테나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또 공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몰드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처음에 수작업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대원들을 이렇게 이게 그 당시 2010년에 SBS 대국민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원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노를 젓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탐험 대원을 만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가다가 이 눈길이 물에 이렇게 페트병에 따와 있으면은 물을 이렇게 집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던져야 되고 저한테 줘야 된다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호흡이 맞아야지 되는 건데 아니 이거 생뚱맞게 얘들은 방송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겠다고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선 봐서 대원들을 저한테 5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PD 한 사람이 그래요. 최고의 명장은 뭡니까? 오합지졸의 병사들을 최고의 대원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우선 이 대원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떠나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스폰을 얻으셨어요? 예? 나중에 스폰을 얻으셨어요? 이 스폰은 내가 첫째 제천시 그리고 충청북도를 움직여서 돈을 일부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립해양조사원을 제가 찾아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국토해양부를 합쳐놨어요. 해양부를 완전히 국토 밑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갔었을 때 거기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그러면 해도 이런 것 우리 해도는요 너무 잘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영국에서 배웠지만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국토해양부가 되니까 좋아요? 이랬더니 왜 1차관, 2차관인데 1차관이 국토해양부 차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발 더 높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급수 차이는 똑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다가 소중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 국립해양조사원도 있고 국토해양부가 별도로 국토해양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국장님 3사람이 바뀔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이해시켜가지고 왜? 방송국이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대한민국 해양 대탐험 하면은 그 8편의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첫째 3편은 가장 저가 다르는 스페셜로 서해, 남해, 동해 독도가 있고 버라이티로 5편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황 총장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냥 우리 저기 독수리섬 그 여수에서 받은 거 저기 대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데 방송국이 이게 자기네들 그 30년 대기획으로 맞춰서 이걸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잖아요. 진짜 PD, AD 뭐 할 것 없이 계속 숙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배가 우리 탐험이 끝날 때까지 예산을 세우는데 거의 18억 정도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떠납니다. 그리고 해양 탐험을 준비해온 세계적인 탐험가 최종열 그가 바다를 향한 도전을 꿈꾸며 준비한 이것은 과학적인 설계로 특수 제작된 국내 최초 무동력 로잉보트 제작비 3억 제작기간 총 2년에 걸쳐서 완성됐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전력 공급 장치부터 최첨단 위성 GPS까지
망망대해에서 24시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저도 가서 같이 이걸 만들어야지 이 배에 대한 공법을 알잖아요. 난 진짜 FRP가 그렇게 힘든 작업인 줄 몰랐어요. 저 그라인더로 갈면 있잖아요. 장갑을 끼워도 이 안에 유리섬유가 다 박힙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뭐 바늘로 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생활의 지혜가 있어요. 대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빠집니다. 어떻게? 근데 스카치 테이프를 전에 탁탁 붙여가지고 딱딱 띄면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나서 어느 날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시경을 했는데 안에 위출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이 배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뒤집히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배고요.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파도를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파 장력도 적게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게 뭐 대원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냥 저는 한 이틀 만에 못 계셨어요. 이쪽으로 이러잖아요. 왜 무전기를 들고 이게 노를 놔야 되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참 바다가 이상하죠. 섬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한 100m, 200m 옆으로 잘못 쓰면 있잖아요. 물길이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노져도 잘 못 와요. 그런 환경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정말 이 삼면의 바다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아름답습니다. 해넘인데 이런 어떤 예쁜 바다 그리고 앞으로의 바다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21세기에 우리 후예들에게 이 바다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바다를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가 정말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연보호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이 안에서 잡니다. 여기 선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솔라 제가 설치해가지고서 미성도 쓰고 그 다음에 무전기도 쓰고 모든 전기나 이런 것들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실 이 탐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장실 문화를 볼 겁니다. 호펠에 바닷물을 조금 담고 패드를 얹으면 간편한 변기가 되는 것이다. 배마다 따로 간이 변기통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대원들 모두 호펠을 애용하게 됐다. 저 코펠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큰 볼일을 볼 때 그냥 고에다 패드를 깔고 그리고 바닷물을 반 받고 이렇게 해서 큰 볼일을 보고요. 저걸 이제 각 배마다 이렇게 공장갑 2개 정도를 이렇게 실어놨어요. 왜?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놔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노젓는 가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정말 이 바다의 태양은 얼마나 뜨거우냐면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가 익는 것 같이 화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코펠이 저녁이면은 변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찌개를 하고 여기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여기에다 밥을 해서 먹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탐험은 왜 이렇게 비과학적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적이에요. 우리 여성 대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먹지 마. 아이 하루 종일 노졌는데 뭐 점심 때 안 먹어? 그러면은 뭐 저녁 때는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저런 비과학일까? 내가 저녁 때 이제 뭐 배고프니까 먹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선우인데 이름이요. 선우야, 우리 뱃속을 들여다보면 더 지저분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바닷물에 깨끗하게 씻었잖아.
그리고 저렇게 가판 위에 올려가지고 잘 말렸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뭐를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끓여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 생각의 차이죠. 저녁에 국 대신 그냥 이렇게 라면을 끓였어요. 한 젓갈 딱 먹더니 대사님 진짜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있을 수밖에 없지. 굶었으니까. 탐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과학 같아요. 그런데 탐험은 첫째 무게와의 싸움을 할 줄 알아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버리고 살아날 그 생존 장비를 실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있잖아요. 잠 안 재우고 제가 부산에서 있잖아요. 그 독도를 향해서 가는 데 있잖아요. 22시간 정도 저니까 있잖아요. 해리도 있었어요. 직선거리로 110km를 갑니다. 여러분 직선거리 110km는 있잖아요. 폐속정이 오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 들어오는 거리를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한 건 뭐냐? 잠 안 재웠잖아요. 2시간밖에 잠을 안 재우잖아요. 시간과의 싸움.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꼭 탐험에만 필요해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똑같아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얼마만큼 제거할 거냐에 따라 능률이 오를 테고요. 또 시간을 얼마만큼 책정해서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우리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험에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파도도 무섭지만 있잖아요. 저 배입니다. 저 배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너울 파도가 탁 치면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m 파도가 계속 쳐요. 이거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레이더에서 잡을 때는 들어갔을 때 안 보이니까 파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저 솔라 패널도 있고 다 밑에 배럴이도 있고 그걸 왜 저기가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게 반사 레이더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마어마한 큰 물체가 있어. 그래서 큰 배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쟤들이 먼저 이렇게 옆으로 해양에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 대원들 5명 데리고 들어갈 때 배가 뒤집히더라도 절대 너희들을 제일 먼저 살려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수심 1000m에 깔아앉으면 대장은 수심 1000m에 너희들을 찾으러 오는 것이 대장이야. 이러는데 말대로 됐어요. 이때 정말 이게 이제 파도가 얼마나 세게 오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높은 파도에 맞서던 탐험대의 최대장과 이병헌 탐험 10분째. 성난 파도를 뚫고 접근한 구조보트가 대원들과 제작진을 가까스로 구해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작은 노인보트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확인하겠다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일까? 배안 처리는 탐험대. 저희들의 상황이었어요. 바깥에서 방송국들이 있다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첫째, 저때 그냥 초속 한 15m에서 18m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리고 이 조수간만의 차이도 셌고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그거예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사람. 근데 이게 왜 배가 뒤집어졌는데 왜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안 됐는가? 제가 늘 노저울 때 그러거든요. 배 안에 나올 때 꼭 문을 저 우리 잠수함처럼 해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걸 닫아놓으면 지금 페트병이 이런 형태죠. 잠자는 데는 공간이 공기가 돼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던져도 있잖아요. 여기가 뜨지 이게 뜨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봤었을 때 배가 2번 뒤집어졌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엎어져서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없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우리는 이 신발을 있잖아요. 이 끈을 묶어가지고요.
노회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판 위에다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발이 빠지면 헐떡거려가지고 이 노를 잘 못 젓는 거예요. 조종배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제가 눈을 뜨고 물속에서 우리 대원들이 이 발이 빠지지 않아서 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 바다라는 건 순식간에 환경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원들을 찾는 걸 제일 먼저 했었고, 그러니까 대원들 참 뭐 바깥에 오니까 벌써 살겠다고 거의 다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떠밀어서 이제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옵니다. 저때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저 차가운 바닷물을 꿀꺽 마시고 나니까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선장을 나무라기 전에 그 사람이 바다에서의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에 대한 거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오고 환경적으로 오고 공포에 오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고 우리 대원들은 따라 나섰잖아요. 저는 저 대원들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내 큰딸과 내 작은딸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원들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들의 행동 하나를 잘 관찰하고. 왜? 내 자식과 같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바닷물에 가면은 짜고 오면은 눈을 감아요. 이래가지고서는 도무지 내가 바다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눈 뜨고 이들을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있잖아요. 소금 10kg짜리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제 욕조탕에서 이렇게 딱 놔두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뭐를 절이려고 소금을 사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한 살 차이라서 그냥 말을 편안하게 트고 노는 사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눈깔 좀 한번 절여보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 한 바가지 퍼가지고 욕조물에다가 맞춰가지고 눈 뜨는 연습을 했어요. 진짜 저 사해바다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짜고도 저는 눈을 이렇게 훈련해야지만이 내 대원들을 안전하게 이 바다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매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배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방파제에 걸려서 다 부서지고 찢겨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도만 높이 치고 이러면 있잖아요. 대원들이 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진짜 사시나무 떨듯 톱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데 한번 눈을 보세요. 눈. 죽지 않을 정도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아요. 그거보다 만약에 겁이 나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뭐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저는 이어도의 가는 거 우리하고 전 국가대표 패칭 대표였어요. 더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대장님 정말 제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대장님이 막 대원들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저 원래 다큐멘터리 보고 눈시울이 뜨겁지 않은데 난 그때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저렇게 심약한 친구들을 교퇴시키고 대장님 가게 되면 전국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 탐험을 떠나가지고 늘 함께 했다. 이들이 약하면 약한 거를 채워서 가는 것이 탐험의 과정이다. 꼭 잘하고 그리고 힘이 좋은 친구만 탐험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약한 부분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서로 좀 약간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얘들처럼 나도 무서워서 짐 싸서 나는 나갈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저 탐험은 대원들을 함께 하는 걸로. 그리고 내가 대원들한테 그랬어요. 이들 배 뒤집혔을 때에도 내가 먼저 살겠다고 벗던 걸로 나오디.
너희들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항시 놓을 때 꼭 문을 열어놓지 말고 문을 허술하게 닫으면 안 된다. 완전하게 밀봉해서 닫아놔야 된다. 그러면 절대 뒤집혀도 다시 원상대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전도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이 대장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있잖아요. 평상심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평상심이 있어야 평정심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야 이 대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래 갈 수 있는 거야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어휴 저 파도 어머나 무서워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한번 경험했잖아요. 진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를 져야지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들한테는 정말 제가 웃으면서 모든 것들을, 힘들어도 웃어야 되고요, 기분이 좋아도 웃어야 되고, 슬퍼도 웃어야 되는 것이 대장이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라도에 도착을 했어요. 너희들 갈 수 있겠지? 그랬더니 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가보자. 가는 데까지 우리 가보자. SBS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무동역선을 타고 한반도 3면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양 대탐험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 4월 서해 인천 앞바다를 출발한 탐험대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 최남단 이어도를 통과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인천 앞바다. 힘찬 구호와 함께 6명의 대원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서해에서 출발해 국토 최남단 이어도를 거쳐 동쪽 끝 북도까지 가는 6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전해요! 5m를 넘는 높은 파도에 세척의 무동역선 가운데 한 척이 파손됐고, 24시간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체온증을 보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야간 항해도 불사하며 부시착과 누전기를 반복한 지 40일. 야, 이거다! 이쪽으로 보자! 오! 드디어 섬이 4.6m 바닷속에 잠겨있어 심한 파도가 칠 때만 모습을 이게 이어도 드러내는 과학이지. 이어도에 도착했습니다. 이호도까지 오는 건 정말 제 자신에게는 환상이 될수 있을까? 왔어요. 저때 있잖아요. 그 우리 대원들이 진짜 이호도를 같이 들어가는데 제가 엄지손가락을 쫙 지켜서 있어요. 니들이 최고다 말이야. 근데 진짜 저도 저 이호도 과학기지에 내려서 그 우리 대원들을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눈시울이 그냥 진짜 살짝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래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정말 갈 수 있다. 처음에는 달걀로 바위치기였지만 그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이런 마음들도 생기고요. 또 우리 대원들도 여기를 오면서 가장 힘들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삼각 파도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친구들도 이제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호도 과학기지입니다. 그 이호도 과학기지를 돌아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입항을 합니다. 저기가 이제 그 해군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장비들이 계속 습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만 좋으면 저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말립니다. 말리면 그래도 퀴퀴한 냄새가 좀 덜 하니까요. 저는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록해야 됩니다. 대원들이 쉴 때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왜? 탐험은 기록의 문화니까요. 이게 참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코발트 세계의 이 바다를 보면은 이제 동해로 들어온 곳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저렇게 파도만 치면 있잖아요. 대원들이 다 긴장합니다. 왜? 사실은 그 뭐 자라에 놀란 분들은 소뚜껑만 봐도 꼭 자라같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느껴봤고요. 여기에 보면은 물이 지금 이게 이제 물이 바뀌는 시기예요. 이게 물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물이 배가 가면은 이게 모든 그 탄력 때문에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독도를 들어가기 전에 대원들의 손바닥은 온통 다 이렇게 거북이 등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말짱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원이 아니겠죠.
저는 이제 2010년이죠. 그래서 열심히 누워져서 64일을 계산하고 갔었지만 10일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그 74일에 저는 5,000년 역사일에 최초로 누워져서 저 독도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같이 누워져서 독도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가면 죽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실감이 안 나요. 다들 못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바다에 뛰어든 지 74일. 오로지 독도만을 향해 독을 저은 지 엿새 만에 멀리 희미한 저 너머에 독도가 보인다. 이게 이제 74일에 제가 해양대 탐험을 하는 그 끝이 사실은 이렇게 독도였어요. 처음에 저를 따라 나섰던 대원들이 이렇게 아주 뽀사시하고 하얀 얼굴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 어때요? 야, 나는 나만 시커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태양볕에 그르고 이렇게 타니까 다 똑같아요. 뭐 여기서 제가 조금은 더 시커먼가요? 뭐 그렇게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 막내 눈빛에 보면은 이제 탐험가가 됐잖아요. 다들 저 위에 눈빛보다는 밑에 눈빛이 탐험가로서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은 사람들의 오는 그런 어떤 포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접안하는 이 과정이 있죠. 이 뒤에 이제 뭐 여기는 해양경찰청이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탐험을 하면서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 진짜 또 다른 그 도전을 꿈꾸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지금 안 그래도 스폰서가 되면은 사실은 저 배를 만들었을 때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을 오려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그게 직선거리로 한 10,000km 정도 되고 그게 곡선거리로 오면은 제가 이 해양대 탐험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한 4개월 정도 걸려야지만이 아무 문제 없으면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보고 싶다. 지금의 제 나이에도 이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모험과 도전 정신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럴 때마다 늘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다독이는 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잖아요. 이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그 위험한 걸 왜 하려고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어. 방송국에서 당신 보면은 남이 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 짓거리를 왜 해? 뭐 이제 이러고 아끼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박차고 대문을 열고 나가는 그것이 작지만 제 안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믿고 진짜 행동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저거하는 것은 분명히 가면은 이거는 중간에서 실패할 확률이 90%야라고 했었을 때에도 실패가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탐험가가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탐험이라는 게 멀고 험한 에베레스트나 북극이나 사하라나 실크로드나 아프리카 밀림족도나 이런 해양 대탐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또 다른 내일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각자가 다른 길이지만 실천에 옮기는 저는 그것이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란 생각이 아닌 무엇인가 없이 찾아내고 싶어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탐험의 본질이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이 없다라는 용기만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 꿈에 여러분들이 그 꿈 안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가니까 바다가 어떨 때는 막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그래 잘 왔어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늘 어떤 환경이든 간에 사이클 없는 그런 환경은 없었다. 늘 그냥 편안해졌으면 그 다음날은 가장 힘든 곳으로 가고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또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가 있으면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꼭 정점에 섰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내가 꿈꾸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에 노를 젓고 정말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첫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담그면 있잖아요. 가게도 있어요.